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꼼꼼히 설명을 하다 보니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주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도 조금 집중을 좀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오리엔테이션에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한다. 자, 오리엔테이션의 정보들을 문서로 전 팀 전원이 정확하게 공유를 해야 하는 거. 그래야 스트라이크가 되기 정확히 높습니다. 확률이. 그리고 왜 그렇게 공유하지 않으면 각 팀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팀들이 가끔씩 나타나면 그건 효율 대비 손실이 많다는 의미인 거죠. 광고주로부터의 의사나 정보, A의 의사가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광고주가 어떤 얘기를 했고 이거를 우리 회사 A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하고 싶어 한다. 이거를 분석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내 오리엔테이션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팀 내에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스텝의 지식을 통일시키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디자인, 내용, 환경들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 공유해야 됩니다. 팀별 작업은 참 힘들긴 합니다. 어느 한 팀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팀이 계속 늦어서 그걸 기다리느라고 계속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대신 A나 총괄 팀장들이 그걸 대신해서 빨리 푸시를 해줘야 되겠죠. 정보와 진행 상황에 팀원들에게 항상 진척 사항들을 알리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속 인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전략을 확인하고 그 전략에 대한 작업들이 철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 자주자주 맞춰보는 거죠. 흐름을 맞춰보고 또 낑겨보고 하루에 한 번씩 서로 공유하고 맞추고 하루에 한 번 공유하고 맞추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는 뭐 3-4시간도 맞춰보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레젠테이션 업무 스케줄은 모든 팀원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공유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일정표가 공유하는 일정표 팀들이 이 스케줄에 맞춰서 가자라는 일종의 방향 지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며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쇄 매체들을 포함해서의 조사는 며칠까지 하고 조사 방향의 일정은 합의는 이때 해야 되고 설문지 조사는 이렇게 검토를 할 것이고 분석은 이렇게 할 것이고 자료 분석은 이렇게 할 것이다. 쭉 나와 있죠.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지면 모든 팀들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때마다 스케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케줄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허설하고 디데이 때 딱 이렇게 얘기한다. 까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작, 프로덕션 제작도 이런 순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고주가 고려하는 팀의 요건, 광고주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한다. 경험도, 프로필,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죠. 어떤 사람이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그리고 타 광고와 타 회사죠. 회사와 관리해서 어떠한 경험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가면 심사할 때마다 그걸 물어봐요. 어디에 경력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회사가 특징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방송사를 많이 하는 회사, 관공서를 많이 하는 회사 나오겠죠. 아니면 일반 대기업을 많이 하는 회사. 그 회사의 기준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진다면 거래 광고주의 현황, 과거, 현재, 규모, 인적 구성, 크리에이터의 인력에 대한 능력, 섭외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마케팅 리서치의 능력들, 퍼블리시티의 능력들, 또 컨설팅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경험과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합니다. 이것이 광고주와 고려해서 팀원의 요건들, 갖춰야 될 항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루고루 갖춰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기획서죠. 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나면 광고기획서 제작을 하게 되겠죠. 오리엔테이션 내용에서부터 출발이 시작돼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들었던 내용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말하는 광고의 개념은 클레이트를 만들거나 영화에서 만드는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의뢰받고 그 회사를 수행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작을 해야 한다는 뜻의 의미가 곧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획 도중에 때때로 오리엔테이션 내용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보죠.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우로. 또한 역행하는 행위가 있거나 신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의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도 첫에도 얘기를 했지만 광고주는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표출하고 표현할 때 그게 광고주의 감동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광고를 하게 되면 가식적인 게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된 것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면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많이 못 크며 그 순간은 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광고 기획안에 처방전이 만들어야 된다. 광고 기획. 이것은 고려될 수 있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당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고 이거를 해야만 한다. 이거를 해야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제안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즉 전체를 기획하고 있는 총괄 A가 광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고에 A가 신념이 없는데 광고주가 감동할 일이 없고 팀원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리더십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모든 거는 광고 기획안에 포함돼서 움직여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독창성과 실제를 겸비한 제안이 필요하다. 독창성과 어려운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 그 창의성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광고 문구 지난주 지지난주에 카피라이팅을 해봤다 알겠지만 다 그게 창의적인 행위들이거든요. 어떠한 아이디어 창의적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가 뜨냐 안 뜨냐.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환경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칼날같이 예리한 문제의식이 거기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카피라이트 쓰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광고주가 그거에 수긍하죠. 예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접근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면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게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 막연히 그냥 크리에이트만 갖다가 설명해야 된다? 그거는 진실성에서 결여될 수도 있겠죠. 진실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진실성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진실성이라고 인지되는 가장 순간은 문제를 제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진실로 여겨지는 거죠. 그것이 기획서 안에 명확하게 차별화되게 나와야 되고, 그거를 독창성과 실현 가능한 걸로 보여줘야 된다는 뜻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합하는 회사들 있죠. 우리 회사는 상대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부분들을 좀 읽을 줄 아는 것도 좋죠. 경합 상대가 이러한 예측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와 차별화되는 것들을 제공해요. 100점 배수기. 뭐라 그랬어요? 적을 읽고 나라면 100점 배수기. 잘 안 알려주죠. 왜?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뭘 할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에 스텝, 전략, 아이디어, 프로모션들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겠죠. 자, 다국적 광고주의 특성에 주의해서 전개한다. 다국적이라는 건 뭐죠? 글로벌 시대의 기업들이죠. 그 글로벌 회사, 그러니까 외국 기업 회사의 경우는 광고 대행사의 의존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국내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자가 반드시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객관적인 평가나 논리의 일관성, 그다음에 타당성 대단히 집착을 하죠. 왜? 그것만 가지고 상대를 평가를 하니까.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거보다도 감성을 많이 접근하죠. 그게 이제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략에 어긋나는 광고물 시연을 설득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명확하고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딪히기도 하겠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자국에서 만들어냈던 광고들을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읽었죠? 자, 읽었고 이제는 이제 리허설과 이제 리뷰하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리뷰할 때는 노련한 베테랑의 체크로 자신감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냥 어설픈 신핑과 신핑들이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프레젠테이션의 팀 내의 체크는 베테랑이 해야 된다. 그리고 베테랑이 리뷰 보드를 보고 철저하게 수정 보완 첨가를 남겨놓아야 된다. 자, 그럼 그 리뷰 보드를 한번 쭉 훑어보면 봅시다. 리뷰 보드를. 플랜 보드와 뮤비 보드에 대한 차이점이죠. 오리엔테이션의 작업 스케줄, 기획 방향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끝난 시점에서 실시한다. 리뷰 보드. 플랜 보드는 시점, 목적, 광고주의 의뢰 내용과 스케줄과 예산 등을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플랜 보드라면 리뷰 보드는 광고주에게 제시할 기획서의 제작물을 리뷰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고 참가했던 스태프들이 평가를 받은 선번하고 프레젠트 디엇을 실시한다. 리뷰 보드가 플랜 보드와 개념이 좀 다르겠죠. 내용은 광고주의 의뢰 내용, 그 다음에 구성 스케줄, 범위, 프레젠테이션 경비, 기본 방향 제시, 리뷰보드는 프레젠테이션 제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 참석자를 보면 플랜보드의 경우는 보드 측, 광고 기획 외에 A 팀장들, C 마케터 등들이 참여하고 리뷰보드의 경우는 팀장에 준하는 전문직의 책임자들과 스태프들이 참여한다. 여기는 포괄적인 거죠. 리뷰보드는 그렇게 보여진다. 리뷰는 자체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그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다는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허설은 필수다. 필수다. 대체를 생략하지 않고 실제 장소와 똑같은 소요 시간과 흐름, 자세, 그죠? 기자재의 적용, 광고주 참석에 대한 광고들이 미리 이런 개념이 리허설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실시하는 개념이죠. 프레젠테이션의 실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면 선발로 간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면 선발로 간다. 당사에 유리한 광고주라면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신규 광고주라면 양보심을 보이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다. 3사 이상의 경우 맨 처음이 아닌 맨 끝이 유리하다. 끝이 유리하다. 처음의 경우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빨리 정리 안 되겠다는 노력이 안 됩니다. 또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에서의 룸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눈 같은 데서 막혀진 데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광고주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 상대편의 나의 페이스로 몰고 간다. 내 페이스로 몰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먹히는데 그것이 참 힘든 경우도 없긴 하겠지만 어느 방에서 어떤 설비를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작 시간 전에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법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유 갖지 못하면 긴장을 해가지고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준비를 참 잘했는데 현장에서 동영상 하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갑자기 거기서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심사위원단들도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누가 몇 분을 걸릴지 참석자의 전원이면 지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루할 것 같아. 한번 해보는 건 예설 때도.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 진행되는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PR 프레젠테이션이 시간 배정에 적절하게 적용이 돼서 나와야 줘야 되는데 앞에 너무 빨리고 길게 하다 보니까 뒤에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신뢰가 더 높다. 대부분 다 저희 대표님이 대신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희 팀장 대표님이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회사는 대체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혹 광고 대행사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아니면 일반 프로덕션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끔씩 잘하는 사람들의 전문인들을 프레젠테이터를 의뢰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믿습니다.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광고주의 책임진 사람으로부터 질문, 진답을 받으면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의 수와 지위 균형을 맞춘다. 가능한 대로 참석자를 줄이고 양쪽에 명찰을 넣는 경우가 좋고 또 참석한 이상 활발하게 말하고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시험만 떼고 하는 형태의 유형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광고중 즉 참석자의 수와 지위에 대응하는 광고 회사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프레젠턴 장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 쭉 점검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찰, 명패, 기획서, 프레젠터 순서지, 시안, 기자재 체크, 삼각대, 노트북, 흑판, 매직펜, 테이프 다 체크해야 되겠죠.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비디오, 기기 담당자, 통역 시 필요한 시 통역까지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미리 가서. 물론 이제 일반 경쟁 PT에서 안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해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자들한테 절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에 프레젠터의 수는 적는 것이 좋다. 발표하는 사람이 되는 내인 5명은 절대 보기 싫습니다. 저도 프레젠터 할 때보다 한 명이 딱 좋아요. 2명까지도 좀 부담스러워요. 2명도 선 여태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물론 이제 대표자나 책임자들이 옆에 서서 그 부분에 서 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인과 서브 2개 나눠서 하는 건 좋죠.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4명, 5명 돼버리면 혼란이 생겨서 전문성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오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서 등 배부합니다.
먼저 배부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배부는 건. 그러니까 PT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부는 것이 좋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기획서나 보고서의 경우는 미리미리 제출한 경우는 있는데, 물론 공기 PT에서는 미리 사전에 다 걷어가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들이나 상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프레젠테이션의 화법에 대해서. 전략이 프로면 프레젠테이션도 프로해야 되는 거죠. 말하는 거, 목소리, 또 논리적이고 명확한 건지, 또 강의식 지향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돼. 강의식,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강의식이에요. 말하듯이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 학생들이 있거나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했었으면은 대화하듯이 하겠죠. 강의식은 말하는 식보다 딱 경직돼 있어서 듣는 사람이 조금 부담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듯이 하고 전문 용어나 특수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오인되지 않게끔 적절하면서 쉽게 표현되는데 전문성을 갖게끔 유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쁜 말은 좋지 않지만 적당할 때 유머를 하나씩 던지는 것은 좋다. 분위기를 살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프로는 자신감을 갖고 의사결정자하고 시선을 계속 맞추세요. 시선을 계속 맞춰라. 이 시선 맞춘다는 얘기는 그 1학기차 때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잘 얘기했죠. 시선 일치. 한 사람한테 일치하면 좋겠지만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시선 일치.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사례 인용 이런 것들은 적절한 때에 맞추는 것이 좋다. 침묵은 절대 금물이다. 침묵은 절대 금물이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언어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하면서 침묵하지 않고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실행에서도 설명이 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 파트너십이 보이도록 한다. 내가 열정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해줍니다. 간혹 전문 지식이고 참 잘 준비했는데 열정 없어. 건성건성한 사람도 있어요. 뭐지? 고민이 됩니다. 그 사람을 열정을 줄 때. 에너지를 보여줘야 되고 박력을 넣어줘야 돼. 박력. 가끔씩 박력을 넣어주고 부드러움 넣어주고 유머도 넣어주고. 그 대신 말할 때 성의 있게 얘기해줘야 돼요. 건성건성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예절을 철저하게 갖추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비디오나 오디오 기기를 적절히 구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디오 부분, 비디오 부분을 좀 더 활용한 방법은 잘 모르고 난 몰라요. PT만 할 줄 알아요. 이건 유능한 프레젠테이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활용할 때마다 전문가적으로 문제 생기면 그 자리에서 탁탁탁탁 기계해 보세요. 전화위 보기에요. 저 사람은 능력도 더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 갖고 10분씩 헤맸다 봅시다. 마이너스입니다. 미친 잘해가지고 속상하죠. 네, 속상한 일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끔 유도해 줍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또 대답은 책임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책임자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1인 피트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책임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알지 못한가 할 수 없음은 분명히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대부분 다 알지 못함 할 수 없음이란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리 있게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도전할 수 있게 신속히 응대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제 1순위가 어떠한 결함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2순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실패한 경우 반드시 어떤 점이 어떻게 잘 실패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남겨놓으면 다음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평가나 결과 그리고 문서로 남긴 것을 전 사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재리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광고회사의 업무회의와 절차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이 광고회사가 갖고 있는 업무와 또 PT를 통해서 수주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이러한 광고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취업이 됐을 때 적절하게 이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확립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회사의 신입이지만 능력 있는 신입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3주차, 실주차에 광고 대행사의 업무 이해와 절차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주 8주차 때 다시 강의를 듣고 9주차 정도, 8주차, 9주차 때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9주차 때는 이제 PT나 줌 여러분들이 만드는 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줌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정되면 카톡을 통해서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